엄마, 이번 추석엔 꼭 갈게요. 네, 어머니, 이번엔 손주도 데리고 갈게요. 그 말이 그렇게 낯설 줄 몰랐다.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던 애들이 올해 추석엔 이렇게 다정했다. 그때부터 알았다. 이번에 오는 건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.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엔 내 유언장이 있었다. 나는 올해 76 김순자다.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집이다. 남편이 벽돌 한 장 못 하나 직접 박으며 세운 곳. 마당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아직도 서 있다. 그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지만 그걸 따는 사람은 이제 나 혼자다. 남편이 살아있을 땐 집이 참 따뜻했다. 아침마다 밥 냄새, 남편의 기침 소리, 두 아들이 학교 가며 인사하던 목소리. 엄마, 용돈 좀. 그때는 그 말이 귀엽기만 했다. 그런데 그 용돈이 평생이 될 줄은 몰랐다. 남편은 평생 공무원이었다.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늘 점심은 도시락.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아들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장가 보냈다. 우린 평생 아껴 살았다. 나는 옷 한 벌 사면서도 괜찮아, 내년에도 입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다. 남편은 늘 말했다. 여보, 애들 키워놓으면 편할 거야.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던 그날 병원 복도 끝엔 아무도 없었다. 큰아들은 출장이라며 전화를 끊었고 작은아들은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라며 오지 않았다. 나는 병실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. 여보,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요? 남편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. 여보, 애들 믿지 말고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챙겨요.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 혼자가 됐다. 남편이 떠나고 10년. 두 아들은 각자 잘 산다. 큰아들은 회사 임원이고 작은아들은 건설회사 사장이다. 내가 보기엔 돈 걱정도 없고 외제차 타고 다니며 매년 해외여행도 간다. 그런데 이상하지. 그 잘 사는 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? 아니, 정확히 말하면 내 돈에. 올해 추석 큰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. 엄마, 오래간만이죠? 평소엔 일 바빠서라던 녀석이 이번엔 아침부터 왔다. 그리고 금세 도착한 둘째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. 엄마 얼굴 보니까 좋다. 그 옆엔 평소엔 연락도 없던 며느리들이 있었다. 큰 며느리는 브랜드 옷에 향수 냄새를 풍겼고 작은 며느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. 어머니, 요즘은 다 유언장 미리 쓰신다던데요. 맞아요. 나중에 형제끼리 다툼 생기면 복잡하대요.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. 그런 얘긴 밥상머리에서 하는 거 아니다. 아, 그냥 말씀만 드려본 거예요. 하. 그들의 웃음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날카로웠다. 명절이 끝나갈 무렵 큰 며느리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. 어머니, 잠깐 괜찮으세요? 왜?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? 병원비나 생활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. 괜찮아.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. 나중에 정리할 땐 큰아들 이름으로 해두시면 편할 거예요.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. 병원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명의 얘기.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. 그래, 효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. 그날 밤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. 형, 어차피 엄마 집은 큰형이 가져가겠지. 몰라. 근데 그 돈이 꽤 되잖아. 우리도 뭔가 받아야지. 그러니까 형이 먼저 말씀드려. 형이 장남이잖아. 그들의 대화는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. 나는 숨죽이며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. 그리고 깨달았다. 이젠 효심이 아니라 욕심이구나. 다음 날 큰아들이 말을 꺼냈다. 엄마, 요즘은 다들 유언장 써둔다던데요. 그래. 형제끼리 싸우면 서로 힘들잖아요. 미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. 다툼 없게 정리해야지.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. 그래, 정리하마.
하지만 니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야. 밤이 되자 모두 잠들었다. 나는 남편이 남긴 낡은 철제 금고를 꺼냈다. 거기엔 남편 보험금, 내가 모은 적금,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통장이 있었다. 그 안에는 1억 8천만 원이 있었다.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다. 나는 종이에 조용히 썼다. 이 돈은 병원비, 간병비, 장례비로만 쓴다.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.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나다. 그리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. 여보, 나 이제 당신 말 지킬게요. 이젠 내 노후는 내가 챙길게요. 그 후로 두 아들은 더 자주 찾아왔다. 이번엔 명절도 아닌 평일이었다. 엄마, 저희 근처에서 미팅 있어서요. 그래, 밥 먹고 가.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.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했다. 내 금고. 큰 며느리는 부엌 청소를 하면서 금고를 힐끔 받고 작은 며느리는 이런 거 무겁잖아요. 옮겨드릴까요? 라며 손을 댔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저 미소만 지었다. 그래,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 봐라.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원한 건 없다.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말했다. 엄마, 집 정리 좀 하셔야죠. 왜? 요즘은 이런 오래된 집 팔고 아파트로 가시잖아요. 형하고 상의해서 좋은 데 알아봤어요. 그 순간 깨달았다. 그들이 걱정하는 건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재산의 유동성이었다.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노트를 펼쳤다. 유언장은 쓰지 않는다. 두 아들은 서로 나누도록 하라. 다만 내가 쓸 돈은 내가 쓴다. 그리고 한 줄 더 적었다. 남편의 보험금, 내 연금, 내 통장에 남은 돈. 그 모든 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쓸 것이다.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다. 엄마, 건강검진 하셨어요? 했지.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요.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괜찮다. 내 병원비는 내가 낸다. 엄마, 저희는 여유 있어요. 그래, 그러면 니들이 니들 가족 챙겨. 나는 나 챙길게. 나는 이제 알고 있다. 돈이 없을 땐 무심하고 돈이 있을 땐 다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. 그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내 돈을 탐냈다. 그게 제일 서글펐다. 하지만 더는 속지 않는다. 내가 살아온 세월은 돈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. 그리고 내 마지막은 그 어떤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. 이제 나는 결심했다. 남편이 남긴 집은 정리할 것이다. 그 돈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고 간병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한 바닷가 근처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것이다. 거기서 감나무 대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낼 거다. 나는 더 이상 유언장 속 이름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다.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번 돈은 내 삶을 위해 쓰일 것이다. 남편이 말했다. 여보,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챙겨요. 그래,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정말로 안다. 이제 내 돈은 내 마지막을 위해 쓰일 것이다.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한 문장만 남겨질 거다.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.